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 난 선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이후한 화백에 그림을 공천을 대가로 줬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판결문인데 김건희 여사 오빠가 봉헌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달이 안 됐다는 건데 실제 김상민 검사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검사니까 싸게 사고 위작이 없도록 그냥 자기는 중개만 해준 거고. 그렇게 주장했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게 실제 또 그게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게 돈을 주고 김상민 검사가 자기 돈을 사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이런 이제 뇌물의 그게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거 근거를 못 찾았다, 제시를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김예성 씨라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예 공소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판단할 거리가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24억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거 뭐냐면 이게 이제 본인이 돈을 빌렸다,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령일 가능성은 있지만 횡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이건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 압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를 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혐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지금 거의 다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때 예. 법리는 봤기 때문에 좀 어떤 강압적인 수사는 못하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법리적으로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주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 이 그림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김건희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김건희 씨 동생한테 그림이 전달됐고 그리고 그 그림이 김건희 씨 동생의 장모집에서 압수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민주기 특검에서 정말 수사를 좀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빠죠, 오빠. 동생이 아니고 오빠. 오빠. 네, 예. 저도 이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부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사법개혁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거꾸로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는가. 이 네. 법적으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부분까지 정치적인 영역으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를 갖고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유죄 판결이 이뤄진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예. 대부분 문제가 됐던 명태균 게이트, 김상민 검사의 뇌물죄, 또 김혜성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서 벌할 정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사법부 개혁의 어떤 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접근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예. 오늘 나온 선고는 김혜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모두 무죄였고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하나 빼고는 다 무죄였습니다. 추후의 상황 보도록 하고 주말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꽤 많은 지지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이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사보니
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이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여러분 론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어제 열렸던 토크 콘서트 일부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정광재 대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와서 한 15,000명? 여기가 객석이요? 그렇습니까? 객석으로 마련된 것은 11,000석으로 알고 있고요. 주최 측에서 추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15,000명으로 주최 측에서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티켓이 팔린 것은 11,0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000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쉽게 예. 가늠하기 어려울 텐데 잠실 야구장이 25,000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찼었을 때 2만석인데 무대 뒤쪽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는 좌석을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예. 11,000석이고 제가 사실 블랙핑크 공연 갔었는데 최근에 예. 블랙핑크 공연에 한 10,000여 명 왔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어떠한 당적 뭐 직책도 없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이돌급이라고 붙이는 게 과장된 게 아니네요. 실제로 그 정도 왔다고 하면 비견되는 게 분위기 자체도 그렇죠. 그래 보여요. 그러면 서 대표 이런 거를 세과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뭐 당권파하고 일단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팬덤 정치에 기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돌이 정치하면 잘합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일부의 그 팬덤이 있어요. 예. 그 위더훈이라고 게 팬카페 한 10만 가까이 되거든요. 활동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이게 또 대다수의 또 비토층도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그 일부 극성 팬덤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이런데 그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요. 예.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김옥균 프로젝트를 발동했는데 예. 이걸 장동희 대표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라고 했죠. 이런 게 잘못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끌어내리려고 한동훈을 한 적도 없고요. 예. 그런데 왜 장동희 대표가 뭐 끌어내렸습니까? 이번에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서 예. 한 거죠. 결국에 국민과 당원들이 끌어내린 거죠.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제명을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질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앞에 노트북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서 준비된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이게? 2024년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친윤 진영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 대표가 하더라도 갑신정변 때 김옥균의 흔히 3일 천하를 얘기하는데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의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뭐 한 달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를 얘기했었는데 예. 관련해서 서 변호사께서 그거 있지도 않았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에서 실제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을 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에 와서 윤리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완성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가 있는 건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장동혁 당시의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에 그 지도부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면 예.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도 나오고 당시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배현진 의원과 갖고 박정훈 박정훈이요. 의원도 예. 나왔었죠. 박정훈 의원이 아주 아까운 표 차이로 그 최고위원이 안 됐는데 예.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됐는데 예. 결국에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중도 사퇴했고 결국에는 또 당대표가 돼서 이게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아마 심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막기 위해서 갔지만 본인이 결국은 제명을 시킨 거잖아요, 장 대표가. 어쨌거나 이 부분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거를 만약에 준비해 왔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연결고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그 당시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됐으니까 비대위원장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3가지인데 예. 총선 백서 문제예요. 총선 백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총선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씨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된 거다. 예. 근데 이때 총선 백서 TF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정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원이 임재영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문자 익십이에요. 김건희 씨 문자 왔는데 그 읽고 씹어버렸다고 하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고 그다음 3번째가 단계입니다. 예.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3가지 내용들이 벌어진 건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단계 문제를 가지고 제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 아니겠어요? 예. 따지고 보면 김옥균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 3가지가 실제로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거의 실행이 됐고 완성이 됐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의 분노를 대신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윤어게인과 함께 실행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사실 유무를 떠나서 좀 당연히 그러면 저렇게 자기 지지층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제 호칭이 아무것도 안 붙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제명당에서 그냥 한동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전 국민의 뭐 대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일단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는 거 제명을 강조하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막 이게 자꾸 이게 본인이 피해자 계속 이 제명이 근데 부당한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 그냥 한동훈이다. 예. 또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건데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거는요. 계엄 때 그렇잖아요. 계엄 때 그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격앙돼 가지고 의원들이 그때 그 사퇴를 하면서 네. 그때 좀 시끄러웠죠, 총이. 그러면서 네. 이제 최고위원들이 절반 이상 사퇴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래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한동계도 사퇴한 거예요. 장동희도 마찬가지고 네. 김재원 이래가게 무너진 거지. 여기에 윤 대통령이 무슨 이게 고의로 체제를 무너뜨린 게 없다. 본인이 탄핵 찬성함으로써 그때 극도의 혼란 속에서 한동훈 체제가 이미 그때 끝난 건데 예. 장동희 제명하고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게 지도부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 지지자들과 콘서트 자리니까 진솔하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고 당시에는 몰랐다. 당시에는 몰랐고 미리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설 수준의 비판 기사를 링크한 정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무고한 징계였다, 무고한 제명이었다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설명했던 것은 명확해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아주 그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판, 이런 것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지만 예. 실제 그런 내용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쓴 내용이 아니다. 가족이 쓴 것은 뭐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기사 내용이라든가 사설의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지 그런 원색적인 비판을 한 것은 가족이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이 썼다는 이유로 예. 상당히 좀 확대했고 그 여론을 통해서 본인을 징계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이 네. 문제를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예. 명예훼손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당에서도 당원 게시판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누가 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예. 지금 저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게 가족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한동훈 가족이 누굽니까? 그 장인 장모하고 딸이에요. 장인 장모 딸이 이 글을 쓰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라고 이게 그냥 퉁치가 넘어가면 안 되고 본인이 썼다고 지금 저는 말하시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이게 부인이에요. IP가 2개예요. 예. IP가 2개로 이게 글이 남아있는 게 1,400개예요. 거기에 비방 글도 많고 사설 칼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쓴지 부인이 썼는지 본인이 썼든지 예. 저는 장인 장모가 이게 쓸 수 있는 연세가 아니고 예. 또 이게 유학 간 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2명이 누구냐 예. IP 이걸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를 경찰 수사로 보자는 거죠? 밝히자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밝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본인이 뭐 방어 차원에서 사설 뭘 방어하는데 이거 사설 올립니까?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도 저는 계속 사과는 하는데 계속 호도에서 진실을 안 밝히고 예. 그냥 이게 국정 기술 미안하다. 나는 몰랐다는데 만약에 부인이 썼거나 했다면 나는 몰랐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인이 한 집에 있는데 글이 몇 개인데 모른다는 게 뭐 별거 부부도 무리마 부부도 아니고 예. 이런 걸 이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계속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 사태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해명일 수도 있는 건데 좀 명확히 좀 근데 당원 게시판 예. 문제에서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가족들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다라고 아니 얘기를 하시니까 부인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부인도 가족이잖아요. 아니, 장인 본인이 아니라. 장모나 한전 어린 대표다. 네. 아니, 장인 장모나 딸은 쓰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으니까 자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제명을 당할 사안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연좌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가족이 쓴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어낼 정도의 그 징계, 제명이 과연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징계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쓰게 되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 측 조직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승훈 부장.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면서 사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안 좋은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기분 안 나쁠까요? 그럼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아빠가? 그래서 기사도 링크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뭐 이게 뭐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면 모를까.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썼다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오랜 기간 이렇게 몇 년을 끌어서 제명을 했을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말처럼. 다만 정치적으로는 공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감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 라고 하면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다가 사과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하면 끝난 거지.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갑니까? 그래서 예. 참 윤석열 전 대통령 무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로 몰고 갔는데 장동혁 대표도 좀 무능을 해서 이 사건을 좀
무난하게 끌지 못하고 결국 제명으로 갔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 하니까 11,000명 왔잖아요. 이거 작은 숫자 아니에요. 보수 정치인 중에 저 정도 숫자를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자산인 건데 저렇게 쉽게 내버리니까 남는 건 이제 본인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전환기 씨가 뭐 절연 안 할 거야? 안 하면 나도 너 절연할 거야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 전환길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지 세력들도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장동혁 전 대표의 길도 한동훈 전 대표처럼 결국 제명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세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나한테 욕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내가 그런 거 허용할 사람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좀 강하게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뭐전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데 검사의 위계질서가 되게 강한데 자기의 상관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거기서 아니야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함부로 못 대했다는 취지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정도 사이인데 내가 잡아오면 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거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 씨 두 부부가 그냥 거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날 정도의 논란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자를 보내도 씹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내용들 다 알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윤석열 씨 아래에서 본인이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정치적인 하나의 그 과정들을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전이었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15,000명 정도의 자기 팬덤들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제가 그때는 말 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구도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은 이렇게 차별화하고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객관적인 정황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무게감을 키우고 또 그걸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지 않았다라고 완전하게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부터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죠. 특검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대로 가면 선거 100석도 못 건진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감정적으로 좀 어긋났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윤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노력했던 건데 결국 한 전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 본인만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힌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또 리더가 되려고 한 사람이 언제까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사체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과거 정치인 가운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시기 겪었으니까 지금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바늘에 올려놓으시는군요. 그러면은 이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예 역전승을 하겠다고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제명됐을 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전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받고 폭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이제 새로운 정치 행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000명 아까 보니까 이제 땀을 닦았나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그 지지층에서는 우는 걸로 착각하고 울지 마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런 강성 팬덤이 있는 상황, 뭐 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이제 팬덤이 있는데요. 이런 데 팬덤만 가지고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팬덤보다 더 훨씬 넓은 비토층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역전성 이야기 하는데 네. 보세요. 본인이 당을 만들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이러면 이제 당명이 바뀔 거예요. 3.1절부터. 네. 이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 봐요. 100번 양보해서 그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가 참패를 해서 네. 예를 들어 새로운 지도부나 비대위가 구성돼도 네. 이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자리는 없습니다. 참패해도.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당원들이 격앙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는 2대8 정도로 봐요. 한동훈 지지가 한 20, 네. 나머지 80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 지금 제뿐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런 모습이 더 반감이 더 비토가 커지니까 예. 제 말은 나중에 6월달에 끝나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그 비대위가 구성돼도 저는 한동훈이 돌아올 이런 자리는 없다. 네. 역전성은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좀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 대표는 네. 정치인인지 네. BTS가 아닙니다. 아이돌이 아니에요. 네. 콘서트에서 사람 많이 모였으면은 그 사람만이 모인 10,000명이건 15,000명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 철학을 분명하게 국민한테 얘기해서 정치 세력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독불장군 아니에요? 네. 밤낮 간만 보고 다녀요. 간만 보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력화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력화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당내에 2대8 정도의 세력 균형이 돼 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 43.5%를 한동훈 전 대표가 얻었습니다. 당시에 당원들로부터도 38% 얻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2대8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다. 저는 적어도 아직도 6대4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직 강성 당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40% 정도는 4 정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남아있고 그 세력이 한동훈 전 대표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예. 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거물 정치인도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 없는 해에 정치 세력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92년 대선에 패배한 다음에 영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96년 총선을 앞두고 95년도에 정계에 복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은 신당도 만들어보고 당선도 돼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8년 총선이 꽤 많이 남은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재 세력화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뭐 이런 식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층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복귀하기 어렵다라고 예. 한다면 저는 뭐 총선을 앞두고는 얼마든지 정계 개편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여기 영상 보면 현역 의원들도 꽤 온 것 같아요. 한 10여 명 정도. 그럼 아직까지 출마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 어느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나온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섣불리 본인이 가서 먼저 움직이기에는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있는 거죠. 결국엔 아마도 제 생각은 모든 정치 구도가 선거 구도가 정해진 이후에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20하고 지금 40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현역 의원이 107명 중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16명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확실하게 한동훈이 어제 콘서트 한 10명 정도 왔을 거예요. 예, 예. 현역의 20%가 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그 직전 전당대회 있죠. 전당대회 한동훈계가 김건식 그분이 한동훈계예요. 근데 탈락했잖아요. 예. 6대 4면요. 최고위원 한두 자리는 가져갑니다. 근데 청년의 우재준 빼고는 한 자리도 못 가져갔잖아요. 양양자 빼고는. 예. 그게 당의 현재 한동훈계 그게 저는 딱 파이다. 김건식이 떨어진 그 얻은 표 그게 한 20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역하고. 알겠습니다. 또요 한 전 대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독재자가 박정희 대통령 말고 있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중화공업을 한다? 그런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하고 전두환 정권을 우리 보수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수 정당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신을 진짜 어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영역이 널리 걸쳐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저 얘기도 보면 저희가 그동안 쭉 다뤄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단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저 얘기는 본인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고성국 유튜버의 발언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체제에는 보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런 식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비교하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뭐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은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당시 사법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판결 안 된 분이고 뒤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사법부에서 내란 유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소위 국민의힘의 보수 본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들만 놓고 본다면 예.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그다음에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본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좀 국민의힘이 앞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가려면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 정리를 통해서 보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부의 좀 정체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매우 지금 현 상황을 빗대어서 한 비판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은 YS의 진짜 전통 보수적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6대4, 2대8 말씀하셨는데 6대4인데도 제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무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8대2라면 복권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대2 구도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지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전승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기가 역전에서 이기는 시기가 언제로 상정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당장 지금 지방선거냐 아니면 더 멀리 보는 거냐? 승부현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지방선거는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했지만 자신의 지방선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만약에 지방선거를 나갈 생각이 없다면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들을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좀 걱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그래? 대구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을 대구시장에 안 앉히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대구 보궐선거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은 부산과 대구밖에 없어요. 3자 구도에서 그나마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전략은 대구하고 부산밖에 없는데 예. 이것들이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지방선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김옥균 프로젝트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장동혁 대표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통합에 대한 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그렇게 가라고 권유한 소장파 의원들이 많아요. 예. 끝까지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명될 때에도 친한계 인사들이라든가 미래 비전 그 국민의힘 통합 그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래 너도 직 걸어 나 그만둘게 하니까 아무도 못 걸잖아요. 예, 예.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어든 거고 과거에는 6대 4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3대 7, 2대 8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팬덤은 있지만 팬덤을 통해서 세력화를 하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통합의 리더십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 원장님 짧게. 예. 토크 콘서트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뭐 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과거에 했었던 민심 경청로드를 재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 했었고 수도권 예. 남부에서 했었는데 본인이 아무런 정치적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민생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듣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뭐 행보로 재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당에서는 이제 최측근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데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제명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네. 윤리위가 무슨 뭐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나요, 정광대 대표님? 지금 조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페북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최고위가 저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을 때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바로 본안 소송을 할 건지 뭐 이런 고민도 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공식 입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지 인용이 된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 뭐 다퉈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가처분 얼마나 걸리죠? 신청하게 되면 아마 결과 나오는 가처분 데까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최소 한 달 아니면 끝납니다. 다만 이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도 선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선거에 나가진 않기 때문에 급하진 않아서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고 예. 뭐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은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김종혁 최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예. 판사의 성향이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신천지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제명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판사한테 배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이건 뭐 장동혁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 뿐이지 예. 지금 이분이 뭐 다음권 정지나 1년이나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의미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궁금 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징계 사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정정하고 다음 걸.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과 당원들의 명예를 짓밟고 예. 모욕을 하고 조롱한 거예요. 이게 징계 사유예요. 뭐냐? 우리 당원들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고 동정적인 당원도 있잖아요. 이런 당원, 너가 윤어게니까 너거너게 거구야. 저려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거구라고 당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 보고 이게 거구다. 예. 윤 대통령하고 절연 못하면 거구다.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이런 제가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당원 보기에 너가 극자야. 극자 이러면 이게 저도 징계당해요. 그리고 신천지도 아니 저도 신천지 이단이라서 이게 징계한 게 아니고 이런 이게 신천지의 지도부가 바보처럼 왜 그렇게 놀아나고 있냐 허수아비처럼. 예. 근데 놀아난 게 없어요. 통일교도 신천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신천지 이단이라 했다고 우리 징계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입니다. 지금 윤리위에 네. 올라갔잖아요.
징계 수위가 이제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면 됩니까? 지금 처음에는요, 저는 이게 경고 정도로 좋게 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배현진이 계속 또 김종혁, 한동훈처럼 이게 매를 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이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이용호 장관이었거든요. 서대문에. 근데 그분이 고성국 징계 안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표를 받아내고 거기 징계할 사람 김경진, 한동훈 파 있잖아요. 그 김경진 전 의원 변호사를 윤리위원장에게 바꿔가지고 지금 고성국 박사 징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자극하고 이게 감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계속 매를 벌고 있으니 아마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이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이게 끝내 깔끔하게 나에게 좀 유감으로 표현하고 네. 좀 자숙하고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징계인데 계속 이게 그냥 더 분당들 치면서 이게 고성국을 징계한다. 그것도 이게 윤리위원장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게 지금 더 지도부에서 상당히 지금 격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씨고 중앙에서는 배현진 씨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도부가 격앙돼 있다는 것과 윤리 판결은 달라야 되는 거죠. 지도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윤리위는 중앙 지도부와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고성국 씨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2023년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는데 5.18 관련해서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가 실제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허종식 인천시의회 의장인가요? 그분도 5.18 폄훼 논란으로 인해서 당시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라면은 징계가 불가피한 내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것과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이거 선거 앞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연판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라고 어느 당협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이게 윤리위에 제소된 건데 강압이 없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실제 징계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격앙됐다니까 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거는 서정표 선생님 개인 아니 지도부가 의견이니까. 경영당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중앙당에서도 윤리위원장 바꾸셨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바꿔가지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로 좀 제명 처리한 거 아닌가요? 그럼 배현진 위원장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을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적어도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어떤 징계 처리를 보게 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에게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 정당은 죽은 정당이 되는 거예요. 발언할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건데. 전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가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이제 전환기 씨, 고성국 씨,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관심인데 먼저 전환기 씨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장동혁도 아웃시킬 수 있고요. 그게 저는요 원칙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중심입니다. 윤어게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동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났습니까? 장동혁이 침묵하고 국민의힘이 침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아무도 안 지키려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지키자고 지금 나서고 있는 지금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어떻게 표현해요? 고심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고심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도혁 대표 측에서. 지금 이제 답을 하기는 좀 장동희 대표도 곤란하잖아요. 유튜브 요구에 일일이 답한다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요. 어제 저 전환길 강사하고 제가 서정욱 TV에서 1시간 방송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야 너무 이게 장동희 대표까지 이렇게 압박하면 되냐. 장동희 대표한테 3일 내에 이게 입장을 밝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제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하고 절연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논평에 대해서 장동익 대표 입장이 뭐냐? 3일 내에 밝히라. 예. 이런 이제 요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장동익 대표를 압박해서 자꾸 이렇게 입장 밝히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좀 설득을 했더니 예. 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겠다 합니다. 자, 본인의 길을 확고하게 가겠다. 자기는 이게 무조건 죽거나 사나 일편단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길로 예. 가겠다. 장동익이든 누구든 윤 대통령에게 못 지키면 자기는 이게 단호하게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예. 뭐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저하고도 이게 약간의 방향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전환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는 이게 모르겠는데 뭐 예. 지금 자유한길단이라고요. 거기 모집한 지 2, 3일 만에 한 4만 명 정도 들어오고요. 본인은 이게 180만 정도 모집이라 하는데 실제 그 전환길 뉴스의 뭐 후원 회원이나 또 이게 전환길 뉴스 거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78만이거든요. 예. 구독자도 상당히 숫자가 뭐 한동훈 팬덤보다는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숫자가 70. 또 왜 논란에 불을 당기는 발언? 아니 그 11,000명까지 왔으니까 4만 명 자유한국당. 예,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대변인이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 기존의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예. 본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설명해 왔습니다. 계엄은 부적절한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정치 행위였다. 탄핵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상적인 대선 후보도 내고 했었던 거지. 여기 지금 뭐 전환길 씨가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평 보면 전환길 씨가 장동익 대표에게 채권자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내가 당대표 만든 거니까 내 얘기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는 전환길 씨가 장동익 대표에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동익 대표가 굳이 답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리고 장동익 대표를 만든 사람 대부분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 뭐 결선 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50% 그러니까 과반을 기록하면서 당 대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말씀 좋아하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나 윤어게인 세력이고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세 가지 세력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거 동조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거 5%, 10%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또요 이제 고성국실 관련해서 장해찬 부원장이 일부 유튜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당직자가 아니라 평당원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좌파 유튜버들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 상식에 와닿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만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을 좀 과잉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러나 당 지도부가 그 발언에 영향을 받거나 동의한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글쎄요, 당원이 아니어서 그렇게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튜버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평당원이라는 거죠. 일개 네. 평당원. 110만 당원 중에 고성국 박사도 그냥 평당원인데 네. 평당원이 뭐 다른 유튜브 나가서 본인 유튜브가 아니고요. 이영풍 TV에 나가가지고 전두환 사진 이야기한 건데 이걸 이게 뭐 징계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 거는 걸 검토한 적도 없고요. 아무리 고성국 박사가 물론 이게 그 133만 유튜브입니다. 예. 영향력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기에 휘둘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런 게 일개 평당원 유튜브가 예. 제안했다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지도부에서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예. 지도부에서 전두환 사진 그런 걸 고민해 본 적도 없고요. 검토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른바 구구 유튜버들, 뭐 강성 보수 유튜버들과 선을 그었다 이렇게 선을 근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선을 그은 게 아니고 사안별로 합리적 방송을 제안하면 예. 따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전두환 사진 걸자는 거는 제가 봐도 이게 좀 그거는 마이너스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뭐 사안마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예. 그거는 이게 우리 민주당도 김어준 씨 제안 중에 받아들일 거 드리고 또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당 통합은 이게 김어준 씨 기획인데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꼭 선을 끊는다, 뭐 이게 휘둘린다, 이게 일도 양단하지 말고 네. 사안마다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시점부터 당명을 바꾸겠다는 3월 1일까지가 절대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전한길 씨가 청구한 영수증에 대해서 예. 해주지 않으면 전한길 씨가 실력 행사 나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내란 1심 재판에서 그것이 내란 행위로 인정이 돼갖고 예.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내놓을 우리 당의 지도부의 방침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그 한 보름 정도가 그 진영 자체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명 관련해가지고 좀 좁혀지고 있어요? 어떤 그렇죠. 단어를 지금 이게 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뭐 자유, 우리 공화, 공화. 혁신 예.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그 지도부에 보고될 텐데 아마 3월 1일. 예. 뭐 저도 우리 우파 같으면 이게 이승만 대 자유당, 그다음에 박정희 공화당이잖아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 텐데 이제 또 다시 이제 당청 갈등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성년 조계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을 안중에 놓지 않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당이 이런 인사 추천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대통령, 정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인사 추천을 해가지고는 정말 뭐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의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했던 건데 왜 이분이 왜 논란이 됐고 왜 추천을 했을까요?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예.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예.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작업들을 했던 예. 변호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검증이 안 됐는가? 예. 특검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 검증이 안 됐고 또 검증하는 절차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법사위에 묻거나 뭐 아니면은 최고위에 묻거나 예.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위 이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냥 곧바로 추천해서 당대표가 그것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 자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수가 이번 한 번만 아닌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합당 논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임명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 이번에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제가 많은 인사가 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사단이 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 겁니다만 소위 이 전준철 변호사가 별다른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들을 알고 있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 과거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여기에 참여한 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유했던 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때 전준철 변호사도 거기에 일단 초반에는 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내부에 서너 명 정도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주철 변호사가 여기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에서도. 근데 그 내부에서 소위 지금 문제가 되는 것과 유사한 논란 때문에 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만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을까? 예. 이게 진짜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진짜 나이브하게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건가? 이 두 가지의 논란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건 이런 변호사가 특검이 됐을 경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을 수사하는 건데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있습니다만 내란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문제까지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당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도 뭐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죄라는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 상황 자체가 좀 상당히 무겁다.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전주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이성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우리 대표 혼자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지 지정부가. 전주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 최고위가 끝나는 상황에서 황명세 최고위원이 가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명하면 안 돼. 항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성윤 최고위원. 일단 저는 뭐 이성윤 최고의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이성윤 최고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판사 출신 한 명과 검사 출신 한 명을 추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에게 추천할 수 있죠. 이성윤 최고도 추천할 수 있고.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만 추천한 것 같이 지금 보여요. 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잘못됐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성윤 최고만 추천하고 당대표가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건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다른 최고위원들 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이게 뭐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면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 지금 전주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동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금 비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철 변호사가 정말 탄압받은 검사다, 유능했다라고 하지만 유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채널A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 예. 그래서 탄압을 받았다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씨 기소 못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채널A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정말 잘했나? 왜 탄압을 받았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쌍방울 김성태 씨가 제대로 진실되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공범들하고 검사실 옆에서 연어 먹고 술 파티했다는 건데 이거 다 윤석열 정부 때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쌍방울 직원이 연어와 술을 사가서 PT병에 넣어서 검사실로 가지고 갔고 그 옆에서 공범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러면 검찰 수사도 잘못됐고 네. 이 지금 김성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허위 진술까지도 막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러면 대북 송금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왜 특검으로 추천하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주철 변호사는 저는요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만 했는데요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 예. 그러면 쌍방울 임직원 횡령 배임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 쌍방울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거죠. 이게 대북 송금으로 흘러갔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의 지금 해명이 맞는 것인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앞서 이건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배신이냐 반역이냐 아니면 단순히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냐 어떻게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힌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신이냐 반역이나까지는 가면 안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초반에 격앙됐었는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라고 딱 끊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상식적인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왜 추천이 된 거지? 그러니 맨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4년 차입니까? 아니면 뭐 말년 차입니까? 네. 지금 1년도 안 돼 있고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 대통령과 맞서기 위해서 특검을 추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대표는 정부적 판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집단은 정부적 능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미스가 발생한 거다. 그 내부에서 검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그 이성윤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탄압받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관여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당대표가 이성윤 최고위원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다른 데 물어볼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이화영 그 부지사 지금 저기 변호를 맡고 있는 김상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냐면 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었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분들 사이에 지금 예. 조금은 좀 예를 들면 협소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기회가 어쩌면 정청래 당대표가 당무를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저번 주에 제일 먼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오늘 뭐 어제 오늘 이게 떠드는데 저는 결국에 그 정청래 민주당이나 또 이게 대통령 민정실에서도 원래는 협의를 해야 돼요. 2명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그 민정실하고 전부 저는 실수로 검증을 착각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 알아내기 어려워요. 제가 이게 쌍방울 임원들하고 계속 만나서 수시로 듣다 보니까 저 전준철 변호사가 원래 김성태 회장 변호한 건 아니에요. 김성태 회장은 이제 저 법인의 유죄만 이분이 변호하고 네. 저분은 이게 그냥 보조로 이게 해가지고 임원 좀 하다가 바로 이게 그만두고 광장에서 발언으로 갔다가 지금 이게 발언해서 지금 개인 변호사 2명이 김성태 회장 변호하고 있거든요. 저는 쌍방울 임원들 제가 수시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전준철 알아서 제가 처음 저번 주에 한 8일 전에 보시면 단독이라면서 제가 몇 번 왜 쌍방울 변호인을 추천하냐 이랬더니 이제 놀려가지고 이제 와서 막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실수다. 근데 실수인데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했어야 돼요. 미리 내부적으로. 저는 양쪽이 다 실수인데 지금 서로 실수 가지고 싸우고 있다 봅니다. 기자 역할도 하시네요. 저도 사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했을 때 예. 별로 논란이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왜 논란이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토로했다. 처음엔 불쾌감이었는데 그 후에는 격노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진짜 브레이크 걸어야겠다라고 일종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 논란 그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한준호 의원, 더민초 또 뭐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는데 마침 잘 됐다. 요거 우리가 이게 지각한 그 사원이 있으면 평소에 내가 좀 쏟아내고 싶은데 요 지각을 상대로 너 왜 지각했냐 하면서 엄청 이제 혼을 낸단 말이에요. 이 특검을 계기 삼아서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도 굉장히 강하다고 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요 청와대에서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점잖게 당을 좀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 공간에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 정도, 그러니까 당의 입법 속도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언론에서. 뭐 정청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 성과를 냈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시간에 다른 거 하느냐라고 그렇죠. 들릴 수 있는 측면이 예. 있는 것이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거의 가장 대통령이 좋아하는 또 정치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되는데 왜 입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거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정청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중요한 싸움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P라고 하는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이 두 가지는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가 연동되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장됐을 때만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이 있는 상황에서 합당을 얘기했다가 또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 벌어지니 예. 자, 제발 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지금 중요한 소위 입법의 속도를 내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바꿔서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소위 지금까지 강남불패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들을 타개하는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도 안 될 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민석 총리의 입으로 대놓고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전 당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예.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예. 내일 10시인가요? 그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합당이요. 예,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전 대강 중지안으로 정리가 되면서 예.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 전체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합당 관련 민주당 의총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관련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뭐 압승을 넘어서 전후에 역대 최다석을 자민당이 이겼습니다. 사실상 다카이치 파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일본 국민들은 다카이치를 좋아하는 건지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できれば日本最高の生地を使って日本最高の職人さんが作った服で、しっかりと外交交渉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よ。安物の服で対応してたら舐められます。これまさに国益に反する判断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そんなに恥ずかしくない格好で海外に行けるようにいたします。そんなに服持ってないですけれども、物持ちがいいので15年ぐらい前の服も引っ張り出してきてますんで、どうかご安心ください。多分その内閣総理大臣給与として上乗せされる分をいただいたとしても、その日本最高レベルのものは絶対に買えないと思います。誕生日とかのプレゼント、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얻은 의석수가 316개입니다. 이전에는 200석도 안 됐습니까? 100몇 석을 자민당이 더 얻은 건데, 사실 자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총리에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맞서면서 매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가 가능했었는데, 네. 이 다카이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정치가 똘똘 뭉치는 이유는 다카이치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소위 구구파들이 다카이치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물을 중심에 내세워서 자기가 요구하는 방향들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정상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일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회의는 극우 정치, 그러니까 아베를 만들어냈던 극우 정치 집단들하고 극우 종교 신토라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는 일본의 대부분 언론들이 결합을 하면서 완전히 거의 다카이치를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지금 만들어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 인물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성이죠. 또 그다음에
아주 유망한 정치가 집안이 아니에요. 서민 출신이지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중국에 맞서 강인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예.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소위 일본에서 거의 신드롬처럼 거의 팬덤 정치처럼 또 특히 20대 같은 경우 거의 90% 정도에 가깝게 90%가 네, 가깝게 돼서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냥 자민당 자체로만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312석인가 되는 상황이니까 전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독도 문제가 이제 2월 22일 날 일본에서는 지금 뭐 다케시마라고 자기들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어찌 보면 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통한 갈등,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 이런 예. 것들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조심스럽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성숙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여간 상관없이 저는 지금 일본 정치가 이제 브레이크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상황이어서 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 부분이.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강한 일본입니다. 강한 일본. 이제는 저 정도의 의석수면은 거의 다카이치 총리 자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하면은 우리 쪽에도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그 대중 전선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문제 언급을 하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했는데 그랬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자존심 살릴 수 있는 그 격려 문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5년 일본 인기어 대상, 그러니까 유행어 대상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얘기한 게 꼽혔습니다. 일하고 일하겠다. 이게 일본어 2025년에 최고 유행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뭐라 그러니까 쇠퇴하고 있는 일본 경제 또 일본에 이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실어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높이 평가받았다는 분석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자위대와 관련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의 존재 자체를 일본 헌법에 넣겠다라는 그 요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 경제도 최근 니케이 지수 오르고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폭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총리가 됐을 때 여자 아베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아베 총리가 한 8년 못했을 거예요.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우경화 행보는 더 짙어질 거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카이치가 굉장히 우경화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보니까 상당히 배려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절제력도 보여줬고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측면. 그리고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극우 우경화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좀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일본 예산안 때였던 것 같아요. 총리 중에서 제일 먼저 새벽 일찍 갔다 출근했다. 그런 보도 있었죠. 그래서 일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좀 먹히지 않았냐. 다만 이제 뭐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침략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뭐 육해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헌이 가능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의원 말고 참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소야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제 통과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이 다카이치가 생각보다도 우경화로 가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얻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반면에 극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많이 못 얻듯이 확실히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총리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정치인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국민의힘도 일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원인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다 분석이 대체로 동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정도로 선거에 개입해서 자민당의 승리를 기원한다. 예. 이런 게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일본이. 여기에 저는 원인이 하나 됐다. 도움이 트럼프 됐다. 대통령의 지원. 예.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돼요. 참 이게 그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밀착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친중 외교 이거 어떻게 할지 계속 우리가 고립되는 게 아닌가 한미일 협력에서 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 중이었습니다. 다음 전차회의는 이미 공개된 대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앞으로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지금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방송국 오시기 전에 국회 네. 가셨더라고요. 네, 오전에 국회 예. 있었습니다. 어떤 것 좀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주 주말까지 예. 이 통합법에 대해서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그 도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 그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오늘 그 저희 입장을 국회 수통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죠. 네.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주장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통합은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작년 10월에 행정통합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12월 달부터 이제 그 저쪽에서 여지까지 그 관심이 없다가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급무사를 탔잖아요. 12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민주당이 안을 내놓고 거기에 전남 광주가 또 붙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부산 경남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인데 한 달 만에 그 이 통합법을 내고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법이 대전 충남 따르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 따르고 대구 경북 다 달라요.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원래 냈던 그런 법안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지금 이 법안들이 내고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통합을 하면서 이번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일극화 해소라든가 자치 분권, 자치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권한도 국가사무 권한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예. 재정과 권한을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을 제대로 내놔라. 예.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의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 이 정도는 내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오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과 권한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통합에는 찬성인데 네. 지금의 통합법에는 문제가 있다. 많죠.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논의되는 이 지금 통합법은 예. 무늬만 통합이에요. 그리고 그냥 두 집만 행정구역상 합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지방 분권이 실현이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그런 그 지역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시한이 그럼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상황에서. 시한이 정해있지는 않지만은 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행정안전위에서 이 법안을 끝내고 구정 지난 다음에 설날 지난 다음에 그 법사위를 거쳐서 2월 26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 통합법이 100년 대개 국가 대개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한들을 지방으로 재정도 돈도 넘기고 그다음에 이 권한도 넘기는 이러한 작업이 없고 이게 네. 기본이 안 된 다음에 이 통합은 의미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만나시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네, 그렇습니다. 만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특히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일단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제각각이에요. 민주당도 제각각이에요. 하지만은 민주당의 그런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예.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이 강하고 지금까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이 단기간에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공청회 또 보니까 이 호남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예. 주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의만 가서는 이건 큰일이다 예. 하는 생각으로 뭐 이번 주에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우리 충청권의 그런 입장을 전달하러 오늘 국회에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요약하면 이제 지사님의 얘기는 돈과 권한을 좀 확실하게 지방으로 좀 넘겨줘라. 그런데 그게 그 기준이나 이 선이 좀 애매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상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요? 애매한 게 아니라요. 네. 아예 그냥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한다 해서 통합법을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해서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는 재정 같은 경우도 적어도 6대4 정도는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 내놓은 것은 한 3도 안 돼요. 2.9 정도 돼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대4 정도는 가야 되는데 예. 6대4가 안 된다면 예. 적어도 6.5 대 3.5 기준 정도는 맞추겠다 했는데 예. 3도 안 되게 그 내용을 지금 넣고 있는 거 하거든요. 지금은 3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저쪽에서 낸 법안에 아니. 예. 예. 그리고 권한도 보면 지금까지는 제 도지사 해보니까 이게 문의만 지방자치, 지방 분권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사업이나 모든 걸 다 꼬리표 달려서 주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꼬리표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그 모기정에서 내려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완전 하청기관이야, 하청기관. 종속돼서.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도지사 남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 힘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예. 우리가 광역으로 캐파를 키워서 예. 경제 규모도 키우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를 하자. 적어도 지금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예. 정부하고 협의하면 부처들이 그런 권한 내려놓겠어요? 기재부가 그렇죠. 내려놓겠어요? 예. 그리고 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농림부에 내려놓겠어요? 그리고 환경부에 내려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예. 대통령의 결단과 예.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아직 그에 대한 반응은 없죠.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예? 아니 그래서 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그다음에 또 대전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대표로서 예.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통합은 되긴 되는 건가요? 지방선거 전에? 지금 지방선거 전에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속도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자 주장이 틀리고 좀 파열음을 내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인센티브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인센티브를 왜 주냐고요. 사탕발림으로 그냥 아이들 그 뭐 꼬실 때
뭐 이렇게 사탕발림 주듯이 주지 말고 예. 적어도 대학생의 용돈으로 비용하면 용돈을 뭐 교통비 따로 주고 그다음에 뭐 따로 책값 따로 주고 그다음에 밥값 따로 주고 이러지 말고 예. 한 달 용돈으로 그 줘라. 그리고 또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이 저희 부모가 두 집 살림을 할 때 그래도 이 분가하는 그다음에 또 두 집 살림하는 이런 자식한테 예. 살림 그런 뭐 필요한 이 재정 돈이라든가 아니면 권한을 맡겨야 되는 거지. 그냥 두 집 살림 하고 나면 따로따로 맨날 저기 주면 되겠습니까? 예. 이걸 제대로 좀 해라. 이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예.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해야 되는 건가요?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로 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냈어요. 우리는 대전 충남 특별시로 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만큼 뭐 이 조국법에 예. 졸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약칭으로 또 대전특별시라고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하니까 약칭이라는 부분은 대전 시민들은 뭐 옛날처럼 뭐 대전은이라고 부르든가 충남은 뭐 충남특별시로 부르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해버리니까 충남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남이 어떻게 보면 역사성, 그다음에 정체성, 인구도 많고 예. 그런데 대전특별시로 약칭을 부르려면 맨날 약칭 부르죠. 기르니까. 그럼 대전특별시가 된다. 정서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반대가 더 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치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계속 당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뭐 정치 얘기 좀 민감한데? 네, 굉장히 조금 이 내용이 수습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친정 아닙니까? 친정 입장이고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이 무수부리로 가니까 뭐 안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 대로 가고 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속에서의 당이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뭐 완전히 뭐 이건 뭐 국회가 뭐 일당 독재 아니에요. 이 부분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하고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게 어제 토크 콘서트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까? 좀 뭐 아이디어나 지혜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적인 측면에서 일부는 또 언론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좀 폭주분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저는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또 일부가 아닌 많은 부분들에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전 대표로서 진정으로 당을 생각을 한다면 자기도 지난번에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좀 서로 뭔가 일부는 자기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로 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당에 참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또 할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않고 좀 당이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비판을 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큰 부분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이 정도 수순에서 만약에 일단락이 된다면 더 확전이 안 되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장기적으로는. 예.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돌입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일선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영향을 좀 받죠. 당의 그런 상황들을.
선거라는 것은 당의 그런 지지나 아니면 당의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예. 영향이 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출마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당 지도부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용을 해서 예. 좀 당의 그런 방향이나 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보면 뭐 이거 가상이긴 합니다만 강원시 실장 아직 뭐 명확하지 않아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뭐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 뭐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문 생산된 여론조사, 오다 여론조사, 예. 오다에 의해서 여론조사 이런 거 같은데요. 주문 생산. 그러니까 좀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지금 뭐 어떻게든지 그쪽에서는 이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서라는 게 이 그림자인데 요즘은 뭐 보니까 포장하고 띄우려고 하는 부분들 다 보이잖아요. 예. 네. 지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민주당의 통합 이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